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요? 리포터의 질문에 도연은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미역국이요. 제 생일마다 꼭 끓여주셨거든요. 촬영장 한편에서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연은 효자 CEO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기획 다큐멘터리 우리 시대의 효자들에 섭외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회사 홍보팀이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인 결과였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카메라를 응시했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완벽한 멘트였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3층 304호실. 순자는 벽에 걸린 낡은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음량을 높이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리모컨 버튼을 찾기 어려웠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70평생 살면서 순자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착하다였다. 이웃들은 그녀를 두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불렀고 교회 권사님들은 덕이 많은 집안이라며 부러워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냈고 빚을 갚으려 새벽 청소 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들은 자랐다. 대학을 나와 회사를 차렸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순자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그녀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셔도 참았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넘어졌다.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 후유증으로 움직임이 불편해졌다.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말해주었다. 이제 짐이 되는구나. 순자는 먼저 말을 꺼냈다. 요양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도연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집에서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이곳에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지가 보였다.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조용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 대부분의 환자들은 말이 없었다. 말을 할 수 없거나 말할 사람이 없거나. 순자는 후자였다. 처음 며칠은 도연이 매일 찾아왔다.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방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오지 않았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도연은 매번 같은 변명을 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바쁜 게 아니라 번거로운 것이라는 걸.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누워있는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노인들의 신음소리, 무기력하게 흐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한 삶과 어울리지 않았다. TV 속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화면이 바뀌어 다른 코너가 나오기 시작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그건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순자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 밥 한 공기. 늘 똑같은 메뉴였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욕은 없었다. 오늘은 좀 드셔야 해요. 약 드시려면 드셔야죠. 조무사는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다. 여기선 모두가 그랬다. 친절하되 정이 없고 돌보되 사랑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걸 탓하지 않았다.
그들도 일일 뿐이니까.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국물이 흘렀다. 조무사가 재빨리 휴지로 닦아주고는 황급히 나갔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자는 혼자 남았다. 창밖은 어둑해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병원 앞 대로변으로 차들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만남을 위해 어디론가 가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 순자는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복도의 형광등 일부가 꺼지고 병실엔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룩진 페인트 자국, 금이 간 석고보드,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습기 냄새. 이곳에 온 지 벌써 6달이었다. 처음엔 조금만 있다 집에 갈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이곳이 끝이라는 것을. 도연은 다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는 더더욱. 손주들은 이미 할머니의 존재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TV에 나올 만큼 성공했으니까. 자신은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이제는 조용히 사라져도 되는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렸다. 그건 병 때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차분한 톤. 304호실이요? 네, 제가 오늘부터 맡게 됐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유경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전 그 얼굴이 주름이 조금 늘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인 채로 지금 자신의 병실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순자님. 유경은 차분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낮고 더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깊고 또렷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 오늘부터 제가 간병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경은 그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 침대 옆 테이블로 다가가 물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내 앞에?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유경은 능숙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체크하고 침대 시트를 갈아 끼웠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조용했다. 말은 최소한으로만 했다. 팔 좀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돌아 누워 보실래요? 같은 필요한 지시만 간결하게 전했다. 순자는 그 손길을 느끼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유경의 손은 따뜻했다. 힘 조절도 완벽했다. 아프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마치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아침 식사 가져올게요. 유경은 나갔다. 순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온 걸까? 무슨 생각으로? 혹시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일을. 30년 전 순자는 공장에서 일했다. 봉제 공장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꿰맸다. 손가락 끝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면 참아야 했다. 그곳에서 유경을 처음 만났다. 20살이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말수 적고 눈빛만 또렷한 아이. 유경은 일을 빨리 배웠고 실수가 없었다. 다른 언니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순자도 그랬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고
퇴근길에 함께 버스를 탔다.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다. 2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전기 합선이었다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 담배를 피우다 실수했다는 말도 있었다. 중요한 건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1층 출구로 몰렸다. 순자도 뛰었다. 뒤를 돌아보니 유경이 보였다.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재봉틀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 같았다. 연기가 자욱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순자는 멈췄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밀쳤다. 누군가 소리쳤다. 빨리 나가. 순자는 휩쓸렸다. 출구 쪽으로, 밖으로, 그리고 나왔다. 유경 없이. 나중에 들었다. 유경은 살아났다고. 다른 사람이 구해줬다고. 하지만 왼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동안 입원했다고. 순자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아니, 가지 않았다. 무슨 얼굴로 가겠는가. 그 후로 유경을 보지 못했다. 공장은 폐쇄됐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순자는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세월이 흘렀다. 잊으려 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가끔 꿈에서 그 순간이 되풀이됐다. 연기 속에서 손을 뻗는 유경의 모습, 돌아서는 자신의 뒷모습,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유경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순자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국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유경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순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유경은 이미 국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왔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유경은 말없이 계속 떠먹였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점, 다시 국 한 숟가락. 순자는 그 손길을 견딜 수 없었다. 너무 친절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순자가 그때 등을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왜 순자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유경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알아보셨군요. 유경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저도 알아봤어요, 순자 씨. 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미안해. 정말 그때. 괜찮아요.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다 옛날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깊은 곳에 뭔가 가라앉아 있었다. 용서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유경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제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녀는 식판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순자 씨, 저 절뚝거리는 거 보셨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유경은 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떨렸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한 걸음. 한쪽을 살짝 끄는 듯한. 유경이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절뚝이는 걸음을. 하지만 유경은 계속 이 병원에 있을 것이다. 매일 자신을 돌볼 것이다.
그 사실이 순자를 짓눌렀다. 사흘이 지났다. 유경은 매일 아침 8시에 병실에 들어왔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체크하고 식사를 도왔다. 말은 여전히 적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엔 30년 전의 연기가 여전히 자욱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유경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더 섬세해졌다. 순자가 어느 자세에서 불편해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통증이 심한지, 어떤 반찬을 남기는지 모두 기억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순자를 돌봐온 사람처럼. 순자는 그게 더 괴로웠다. 목요일 오후 도연이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불편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선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간병인 바뀌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응.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유경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았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5분도 채 안 돼서 다시 일어났다. 엄마 사실 오늘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다음에 천천히 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는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는 그가 놓고 간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사과, 배, 귤, 깨끗하게 포장된 비싼 과일들. 하지만 깎아줄 사람은 없었다. 그날 저녁 간호사실 앞을 지나다 순자는 우연히 대화를 들었다. 304호 보호자분, 이번 달 병원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또요? 지난달에도 늦었잖아요.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순자는 멈춰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비가 밀렸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복도 끝에서 유경이 걸어오고 있었다. 여전히 한쪽 다리를 살짝 끌며. 밤 10시 순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길게 울렸다. 3번, 4번. 받지 않았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병원비를 독촉하는 것도, 더 자주 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심지어 아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했다. 자신은 이미 쓸모를 다한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으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죄송해요, 순자님. 원무과에 좀 들렀다 왔어요. 원무과?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유경은 자연스럽게 혈압계를 꺼내며 말했다. 병원비 일부 제가 먼저 처리했어요. 나중에 보호자분 오시면 정산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큰 돈 아니에요. 유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순자는 알았다. 간병인의 월급으로 남의 병원비를 대신 낸다는 것.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왜 그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유경은 혈압계 커플을 순자의 팔에 감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자 씨 기억하세요? 공장 다닐 때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요. 응.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았잖아요. 보증금도 없어서 집 맡아둘 데도 없었고. 순자는 기억했다. 유경이 처음 왔을 때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돈도 연고도 없는 20살 시골 소녀. 순자 씨가 저 집에 한 달 재워줬어요. 밥도 해주고 출퇴근도 같이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순자 씨도 힘드셨잖아요. 혼자 애 키우고 빚 갚고. 그런데도 저한테 방 하나 내주셨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거 잊은 적 없어요. 유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무게는 무거웠다. 공장 불 났을 때도 순자 씨가 안 돌아온 거 이해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유경아, 저 살았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유경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병원비 정도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유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병원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 자금이 잠깐 묶여서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달에도 도연은 변명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회사 일,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지출. 그 모든 이유들 뒤에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엄마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야. 순자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모두 잠든 시간. 순자는 홀로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한 걸음. 유경이었다. 그녀는 순자의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노크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난간을 잡았다.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 따뜻함이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다. 아들이 주지 못한 것, 며느리가 주지 않은 것, 세상 누구도 주지 않았던 것. 신경 쓰는 마음.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새벽 2시 순자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 왼쪽 고관절이 쑤셨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침대에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야간 당직 간호사는 1층에 있었다. 호출벨을 누르면 올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누르지 않았다. 이 시간에 사람을 부르는 것이 미안했다. 그냥 참으려 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자님, 유경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슬리퍼를 신은 채 가디건을 걸친 모습. 야간 근무가 아닌데도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기 힘들었다. 유경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순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잠깐만요. 그녀는 나갔다가 따뜻한 물수건과 파스를 가져왔다. 순자의 다리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응. 순자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유경은 계속 다리를 마사지했다. 말없이 꾸준히. 10분, 20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순자는 그 손길 속에서 천천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왜 여기 있어? 순자는 물었다. 야간 근무 아니잖아. 유경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냥요. 밤에 통증 심하신 거 알아서. 집도 가까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유경의 집이 가깝지 않다는 것을, 병원 근처에 살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유경아, 네? 너무 미안해.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았지만 유경은 알았을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이 찾아왔다. 이번엔 예고 없이 왔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엄마, 원무과에서 연락 왔어요. 아니, 이상하네. 분명 병원비 연락 간다고 했는데.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원무과였다. 짧은 통화 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병원비 냈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누가 낸 거예요? 간병인이. 간병인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간병인이 병원비를 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연은 당황한 듯 병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유경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도연은 유경을 돌아보았다. 간병인 선생님이시죠? 병원비 내신 거 사실이에요. 네, 유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처리했어요. 나중에 정산하시면 돼요. 아니, 왜 그런 걸 선생님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 제가 바빴던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했어요. 유경은 차분했다. 그냥 환자분이 불안해 하실까 봐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세기 시작했다. 얼마였어요? 영수증 원무과에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지금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유경은 거절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도연은 유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의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간병인이 병원비를 대신 낸다는 것. 그게 그에게는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은 순자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유경이 나간 후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엄마,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간병인한테 돈 빌리는 게 말이 돼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병실을 나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복도에서 대화를 들었다. 도연과 유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간호사실 근처 복도 모퉁이에서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무슨 관계세요? 그냥 환자분이에요. 그냥 환자한테 병원비를 대신 내요. 유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보호자분 화나신 거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순자님이 예전에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도연은 멈칫했다. 언제요? 오래전이에요. 보호자분이 어리셨을 때. 그때 순자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순자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뛰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저 알아요. 요즘 자주 못 왔고 병원비도 밀렸고. 제가 형편없는 아들이라는 거.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회사도 어렵고 집에도 신경 쓸 게 많고.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유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순자님, 제가 돌볼게요. 보호자님은 할 수 있을 때 오시면 돼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들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다.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그 말이 맴돌았다. 도연도 힘들었던 것이다.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성공했고 행복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도 버거웠던 것이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리고 유경의 말. 제가 돌볼게요.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그 후로 사흘에 한 번씩 병원에 왔다. 예전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지는 않았다. 대신 병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경은 변함없이 매일 아침 8시에 왔다. 세 사람은 이상한 균형을 이루었다. 아들은 일주일에 2번, 유경은 매일. 순자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아프지만 견딜만 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유경을 복도로 불렀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로비 벤치에 앉았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손을 비비고 무릎을 두드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경은 기다렸다. 제가 병원비 정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해야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유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저 요즘 회사가 정말 안 좋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투자 받으려던 건 무산됐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TV 나온 것도 사실 홍보 때문이었어요. 효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효자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님도 힘드신 거 알아요. 다들 힘들어요. 살다 보면. 근데 엄마는 더 힘드셨잖아요. 혼자서.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도연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다. 울고 있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엄마 계속 돌봐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선생님이 해주세요. 유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밖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순자는 유경이 간호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침대 시트를 갈고 물컵을 채우고 약을 정리하는 그 손길. 느리지만 정확하고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30년 전 그 공장 불 속에서 순자가 놓아버렸던 그 손. 유경아, 네? 너 나 원망했지? 유경은 손을 멈췄다. 그때 나 도망갔잖아. 너 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너무 무서웠어. 살고 싶었어. 그래서 말이 끊겼다. 눈물이 쏟아졌다. 유경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응, 저 그때 원망 안 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유경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그때 순자 씨 뒷모습 봤어요. 연기 속에서 나가시는 거.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살았구나. 순자 씨는 살았구나. 그게 다행이었어요. 유경아, 저도 살았잖아요.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순자는 유경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며칠 후 순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도연아, 너도 힘들지? 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엄마. 유경이가 잘 돌봐줘. 그 애 착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제가 더 잘할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자주 갈게요. 진짜로. 응. 천천히. 순자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어디 가겠니? 여기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이 평소처럼 들어왔다. 순자님,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네. 창문 좀 열까요? 그래. 유경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었다. 유경아, 네. 참 따뜻하구나. 뭐가요? 얘 손. 유경은 미소 지으며 순자의 이불을 정리했다. 순자 씨 손도 따뜻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웃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찾아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냥 왔다. 순자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유경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봄은 이렇게 왔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병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 병실마다 누워있는 노인들,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304호실만은 달랐다. 순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은 일주일에 2~3번 왔고 유경은 매일 왔다.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유경에게 물었다. 유경아. 효자가 뭘까? 유경은 잠시 생각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다였다. 곁에 있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효도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누가 효자인지 이제 알았다.